네, 지금부터는 여야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 연휴를 앞두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부터 총선 승리에 대한 포부까지 여러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면서도 국민의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히 했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에서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 목사의 행위는 범죄입니다.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부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영부인이 그 파우치라고 하는 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최 목사와 같은 사람이 영부인에게 접근해가지고 몇 번씩이나 만날 수 있었는가. 그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북한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100편도 넘는 북한을 찬양하는 방북기를 쓴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 판문점 선언하고 그래가지고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인데도 그때도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으로 광진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 목사가 한 이야기를 갖다 보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김정은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김정은이 혈통에 의해서 세습하는 것이 아니고 수령으로서의 인품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인민에 의해서 추대되고 김정일에 의해서 낙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NK 비전 2020이라고 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산하 단체 할 때 또 여러 그 당시 여당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화환도 보내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친북적이고 그다음 국가보안법 혐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영부인에게 접근해가지고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서 어떤 표면적으로는 그 갈등 관계가 봉합된 것으로 보이고 뭐 그렇게 하도록 어제 일정이 배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는 당 대통령의 특별대담이 예정돼 있는 날 당 대표가 관훈 토론하는 일정이 배치될 수는 없거든요. 메시지가 분산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두 분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긋날 경우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같은 날 했다는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두 의견의 조율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 정리된 메시지를 똑같이 내놓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사건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다. 국민이 걱정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북 인사의 경호상 문제가 발생한 것, 그리고 사과는 없고 유감 표명은 없다. 더 이상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일단락 시켰다는 점에서는 보면 봉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끝날 것이냐. 이후 향후 선거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전체 선거 구도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로서 두 분 간에는 더 이상 이 사안에 언급이 없거나 갈등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봉합된 듯해 보이지만 향후 총선 과정에서 언제든지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께는 몰카 공작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응에 관한 것하고 이제 나눠서 얘기를 대부분 하잖아요. 몰카 공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그거는 그것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다만 사건의 본질이 그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러한 수수가 있었다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한 위원장은요, 윤 대통령이나 이 김 여사 관련 질문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검사 독재 청산 발언에 네. 대해서 반박을 한 거죠. 검사 독재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 부위원님께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보다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를 만들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든 것이 어떤 혐의가 유죄로 판명된 것처럼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분명히 판단할 거다. 그리고 검찰 독재라는 표현은 어떤 은유법, 비유법에 맞는 건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국가 주요 요직에 어떤 계신 분들이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검사 출신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하고 국민적인 어떤 시선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대표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정치력은 뛰어나다. 하지만 배우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건 이재명식 정치를 지적함으로써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는 얘기인데 예. 이재명식 정치는 이런 거죠. 생존의 정치, 그다음에 진영의 정치, 결집의 정치. 예. 그걸 잘한다. 그렇지만 나는 확장의 정치, 공공선의 정치, 민의의 정치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걸 비교 평가해달라. 이재명의 정치는 사익의 정치고 예. 나의 정치는 공익의 정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잘하지만 배우고 싶지 않다라고 우회로 직격함으로써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을 어저께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죠. 준연동형제를 만장일치로 당론 결정한 것을 두고요. 코미디라면서 북한이냐 이렇게 반문을 네. 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2달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민주당 의원 75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준연동형에다가 위성정당 만들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100% 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맨날 시원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때 발의했던 75명의 의원들은 왜 생각이 180도로 바뀐 겁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에 의해서 바뀐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김정은에게 정치력이 있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정치력이 아니고 오히려 독재력이 아닌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정치력이란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독재력이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허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있었던 관훈 토론회에서는 예.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 묘한 답변을 남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보죠.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번 선거에서 예상외로 승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힘이 실리고 차기 주자로 부각이 될 텐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시점에서 차기 주자가 부각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거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책임론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에서 선방한 선거 정도로 그친다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고 레임덕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꼬인다는 의미 자체는 이기든 지든 간에 본인이 어떤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닐 것이고 이후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정혁진 변호사께서 준연동형제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좀 반박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에서 코미디 같다라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 결정이 내리기 전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했던 것이 이렇든 저렇든 결정이 나면 한 목소리로 가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만장일치로 추진되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벌써 4번이나 이재명 대표가 고개 숙여 사과를 했는데 이것이 사과가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예. 그런다고 해서 룰 자체를 어겨가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정당방위다. 이것은 국민들이 반드시 총선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결국에는 이 병립형으로 주장했던 것은 22대 그 국회에서도 양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침대 축구를 하자, 중재자가 없이 하자는 예.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는 중재자가 필요하고 또 다수당이 아니라 어떤 소수 정당도 원내에 진입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듣자는 비례대표 취지를 살린 것이라 이렇게 예,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당에서 연 이틀 영남 중진들에 대해서 지역구 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김태형 의원에 이어서 조혜진 의원에게까지 김해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세 명 모두 일단은 수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당이 중진들에 대한 헌신성을 강조하는 거는 예. 우리가 중진이라 할 때 그 중자가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동안 당에서 또 혜택도 있고 또 은혜도 있고 또 본인들의 정치력도 발휘했지만 예. 그런 무거운 위치와 책임감답게 그런 헌신성을 좀 보여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당의 요청을 수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벨트 정치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예. 왜 선거 때마다 벨트가 나오느냐. 우리도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한 봉지씩 있는 것보다 여러 묶음 상금 이른바 번들이라고 그러죠. 예. 눈길 더 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한두 명 앞에 서면은 나머지 후보들도 후광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벨트, 수원 벨트, 뭐 한강 벨트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낙동강 벨트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탈환해 와야 이게 수도권 선거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을 들이고 있고 아마 중진들이 저는 전부 다 수용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수도권까지도 확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까지 확장을 하고 TK나 PK로 다 연결이 되겠죠. 네. 자, 이번에 민주당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어제 준연동의 비례대표에 대해서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감의 뜻 그리고 사과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찾아서 비판하는 태도 정말 옳지 않습니다. 주장은 똑같다. 예. 또 상대방도 똑같다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 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누가 들보고 누가 티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먼저 그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격을 하는 것을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그건 전혀 성립될 수가 없는 건데 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위성정당에 대해서 사과는 하면서 결국 이거는 또 국민의힘이 또 해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화살을 좀 돌렸거든요.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그 발표를 하면서 4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분명히 사과를 했다. 오히려 사과를 하지 않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태도가 논쟁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찌됐든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앞으로 22대에서는 뭔가 쟁점 법안이 양당이 충돌했을 때 중재자를 통해서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하고 또 국민들이 선택한 표가 최대한 의석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우리 국회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조기현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과했다 4번씩이나 했다라고 하셨는데 사과했다고 이 문제가 뭐 잘 됐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이제 본질적으로는 약속 중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다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제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지되는 한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뭐 그 부분에서 지키지 못한 부분에 사과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후에 이제 정치에서 어떤 인물을 공천하냐 이걸로 예. 평가되면 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들으신 대로 내용을 좀 보면요. 예. 또 계파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친문계 용태론 주장하면서 힘을 짓고 있는 분위기고요. 고민정 의원은요. 친문계 책임론에 비판 섞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쎄 양쪽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데서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회사가 망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부장 책임입니까? 상무 책임입니까? 결국은 사장 책임 아니겠습니까? 오너 책임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패배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무슨 사무장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결국은 후보 책임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선거에 승리했을 때 그 과실을 독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후보이고 당선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제3자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현 상황을 직시하는 것인가? 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파가 된 갈등이 계속해서 새어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신의 이제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친명계의 비판을 두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이 상황이 이런 논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두 분 대통령 간에 만나서 예. 민주당은 명문정당이라고 하고 통합을 통해서 이번 선거를 승리하자는 말씀을 둘이 나누셨는데 이런 식으로 책임론이 계속 확산되는 게 예. 과연 민주당에든 이재명 대표에게든 또 전 정권 함께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모두에게 좋은 것이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살펴보고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최소영 평론가님,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봉합이 되고 둘째서 연대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 이야기가 자꾸 불거져나가지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봉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는 이제 이게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이른바 뭐 명문정당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용광로 같이 하겠다 통합 얘기하는데 예. 이틀 만에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분이 그 다시 얘기하면서 책임지고 나가달라. 대선 패배 책임 있던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용퇴해달라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혹시 이재명 대표가 국합의 역할을 맡고 그 공천관리위원장 이명박 위원장이 배드캅의 역할을 맡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친문 쪽에서는 좋다. 컷오프 될 때 누가 되는지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그 얘기들이 무성한 거 봐서 앞으로 이런 점들은 굉장한 뇌관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제3지대 소식도 살펴보죠.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요. 어제 광주를 찾아서 자신이 만약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왜 광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이제 이낙연 대표는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고 뒤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당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결국은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서 키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광주에서 다만 몇 석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은 이번에 그러자 뭐 어느 정도 성공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누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스스로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과연 광주에서 당선이 될 수 있을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낙연 공동대표. 사실 민주당의 전 대표였습니다. 광주에 출마를 한다는 것,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신경이 쓰일 수는 있겠지만 예. 다행스럽게도 지금 호남 그리고 광주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반응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낙연 대표가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 이낙연계로 주목되고 있는 의원분들이 한 분도 탈당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어떤 위협을 느껴지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저는 또 그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 역시 예. 이낙연 그 대표와의 합당을 망설이는 이유가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본인도 깨달았기 때문에 예. 본인으로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합당을 망설이는 것 이런 것 같이 모든 증거들이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 출마해도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